김민재는 분데스리가 진출 후 2경기 동안 본인이 뛰는 시간 동안만큼은 무실점 수비를 해냈죠.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패스미스가 자주 보인 게 김민재답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김민재의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바이에른의 구조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한번 전술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28일 독일 미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분데스리가 2라운드를 치른 바이에른, 김민재의 소속팀 해리케인의 소속팀인 바이에른이 아우크스부르크의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1라운드에서 브레멘의 4골 차로 승리했던 바이에른, 다시 한번 다득점으로 승점 3점을 따냅니다. 굉장히 순행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에서 나온 전술적 양상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제 목이 좀 잠겨서 목소리가 음성 변조 악당 같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바이에른은 요즘 좀 어수선해 보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부터 분석을 해보죠. 축구를 분석하면서 보는 취미가 없는 축구팬이 봐도 일단 요즘 바이에른 경기는 어수선합니다. 투엘의 팀 하면 도르트문트 때, 첼시 때 모두 굉장히 잘 짜여진 조직력으로 움직이는 그런 팀이었는데 이번 바이에른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여기서 투엘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투엘은 6번을 사달라라고 말을 했어요. 즉 중앙 미드필더 보강을 요구했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키미히가 있고 고레츠카가 있고 이것만으로도 이미 독일 대표팀의 주전 미드필더 2명을 가지고 있는 팀에서 왜 굳이 미드필더 영입을 그 정도로 요구를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6번이란 독일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뜻하죠. 투엘은 기존의 키미히, 고레츠카 2명 모두 6번이 아닌 8번, 그러니까 수비형보다 조금 앞에서 뛰는 중앙 미드필더 성향이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 투엘의 관점이 맞기도 하고요. 6번과 8번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6번이 더 수비력이 좋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팀에서는 그런 차이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강팀에서는 또한 투엘의 팀에서는 6번과 8번의 가장 큰 차이는 빌드업 허브로서 능력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수비진 앞에서 공을 가장 먼저 받고 뿌려주는 또는 수비진 앞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잡고 동료들의 빌드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빌드업 중심으로서의 능력이 있느냐가 바로 6번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엘 감독의 전례를 보면요. 도르트문트 지휘봉을 잡자마자 유망주, 율리안 바이글, 그때까지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선수였어요. 그 바이글을 과감하게 주전으로 등용했는데 바이글의 가장 큰 특징, 스페인의 대선배, 부스케츠와 상당히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죠. 뭐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수비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빌드업에 가장 필요한 위치를 선점하고 그 패스를 빠르게 뿌릴 수 있다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었죠. 이런 선수가 투엘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 센터백이나 골키퍼가 공을 잡고 빌드업을 시작할 때 미드필더 한 명이 최적의 위치를 잡아주면서 다른 동료들도 연쇄적으로 좋은 위치를 잡고 패스가 순환되게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키미히와 고레츠카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내려간 선수들이 아닙니다. 번갈아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빌드업 허브로서의 역할을 반반씩 분담하려고 하긴 하지만 이게 잘 이뤄지지가 않습니다. 두 선수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는 이런 점에서 약점이 있어도 다른 수많은 장점이 있으니까 결국엔 중원을 장악하고 상대를 잡아먹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둘 다 최상 컨디션이 아닐 때는 결국에는 팀의 빌드업 속도가 느려지고 투엘 감독처럼 조직적인 축구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 6번이 없다는 것은 빌드업을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팀의 빌드업이 느려집니다. 센터백이나 풀백이 한참 동안 공을 소유해야 비로소 고레츠카가 받으러 간다든가 아니면 키미와 고레츠카 모두 공을 받으러 가지 않으니까 센터백, 풀백, 윙어 이런 식으로 측면으로만 공이 돈다든지 사실은 지난 2경기에서 대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이 자주 보여준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키미와 고레츠카가 빌드업에 도움이 안 되는 순간들이죠. 레벨은 다르지만 한국 대표팀에서 봐도 전임자 벤투 감독 역시 포지션 플레이를 중시하고 이런 빌드업의 체계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벤투 감독이 정우영을 끝까지 굉장히 중용한 것. 다른 미드필더들이 더 뛰어날 수 있지만 그들은 8번 성향인데 반해서 정우영은 6번 성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빌드업을 하려는 감독에게 6번은 필수입니다. 자, 투엘 감독은 프리시즌에 고레츠카를 빼려는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 고레츠카를 배제하고 새로 영입한 미드필더 콘라트 라이머를 이제 6번으로 활용하면서 키미히의 파트너로 써보려고 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절대적인 역량 부족으로 인해서 라이머도 그 실험도 실패합니다. 좋은 6번을 사지 못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투엘 감독은 기존처럼 키미히, 고레츠카가 번갈아 6번 위치로 내려가는 그런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도 인터뷰에서 인정을 했어요.
내가 조금 더 유연해지겠다. 내 전술적인 고집을 부리지 않고 이 팀은 이런 방식을 해야 되는 팀이라는 걸 인정하겠다. 너희들도 내 전술에 조금씩 맞춰달라 라고 인정하는 인터뷰도 한 바 있습니다. 자, 앞선 브레멘전은 이런 문제가 좀 덜 드러났습니다. 왜냐면 4-2-3-1의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무시할라가 있었어요. 무시할라는 뭐 기본적으로 공미지만 좀 더 내려간 중미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좀 8번 성향도 있는 선수라서 내려가서 공을 받아주려는 시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의 패스를 직접 무시할라가 받는 그런 장면들도 나왔었고 상당히 후방에서 공격 순환하는 데 도움을 줬죠. 하지만 무시할라가 부상으로 빠지고 이번 아웃국전에서의 공미는 바로 그나브리였습니다. 그나브리는 훨씬 공격수 성향이 강합니다. 제로톱을 자주 서는 그런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서 받는 빈도가 좀 더 적고요. 전방에서 움직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수비수들이 줄 데가 없다라는 문제가 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자, 이 점에 기반해서 센터백에게 상당히 가혹한 패스 환경이라는 점까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민재의 앞에서 공을 받아준 선수가 좀 빈약하다는 거 이제까지 얘기했죠. 그렇다면 뒤는 어떨까요? 이 점이 나폴리와는 상당히 다른 점입니다. 나폴리 시절에는 김민재 바로 앞에 빌드업 허브, 이제 독일식으로는 6번, 이탈리아식으로는 레지스타라고 부르는 로보트카가 있었습니다. 로보트카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위치 선정으로 김민재 패스를 받아주거나 혹은 본인이 못 받아도 괜찮아요. 김민재 패스를 잘 받을 수 있는 위치로 가면서 고레츠카가 상대 미드필더 한두 명을 유인해줍니다. 그러면 그만큼 중원의 공간이 비고 김민재는 다른 미드필더에게 좋은 패스를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김민재의 뒤를 보면 여기 역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바이에른은 노이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활동만 경과 패스 능력에서는 축구 역사상을 통틀어서도 최고의 골키퍼 중에 한 명이죠. 노이어가 있기 때문에 앞이 좀 못 받아줘도 뒤와 이제 주고받으면서 빌드업을 전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노이어가 아닌 울라이히가 이 자리를 맡고 있죠. 노이어의 부상 공백 때문에 김민재의 앞에는 정리해보면 둘 다 기량이 뛰어나지만 빌드업 성향이 좀 약한 선수들, 뒤에는 빌드업 쪽의 기량 자체가 아쉬운 골키퍼, 이렇게 앞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김민재의 왼쪽에 있는 데이비스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데이비스의 종합적인 능력은 물론 굉장히 뛰어난 월드클래스 풀백이지만 이 선수는 스피드에 자신이 있고 좀 특이한 본인이 받고 싶어하는 패스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김민재가 발에 패스를 주면 이제 데이비스는 올라가면서 받으려고 하다가 공을 흘리고 반대로 김민재가 전진 패스를 주면 데이비스는 제자리에서 받으려고 하다가 또 공을 흘리고 이런 호흡 불일치가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다른 문제는 아니고 두 선수가 더 오래 호흡을 맞추면서 서로를 더 이해해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파메카노와는 뭐가 다른가? 김민재, 우파메카노 둘 다 앞뒤 옆에 좀 가혹한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우파메카노는 실수를 훨씬 덜하지 않는가? 심지어는 우파메카노가 실수의 화신처럼 지난 시즌 많이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안 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파메카노가 지난 시즌에 좀 과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실수를 안 하는 쪽에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맞추고 아주 안전한 패스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스 성공률을 보면 김민재보다 우파메카노가 매경기 더 높아요. 지난 두 경기 모두 우파메카노가 3%더 높았습니다. 이거 자체는 뭐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나폴리 시절에도 김민재보다 파트너인 라흐마니의 성공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특이사항은 뭘까요? 앞선 브레멘전에서 김민재의 패스가 굉장히 특이한 점은 키 패스가 2개나 있었다는 겁니다. 김민재 패스를 받은 선수가 직접 슛을 한 사례가 2개나 있다는 건데 센터백이 뭐 세트피스에서 머리로 준 거 이런 거 말고 발로 주는 키 패스를 한 경기에 2개 했다는 건 굉장히 많이 한 거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아웃국전에서도 키 패스는 아니지만 꽤 먼 거리의 전진 패스로 득점 기회에 기점 역할을 하는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김민재가 이제 상대 배후로 돌아 들어가는 데이비스에게 직접 준 스루 패스가 바로 상대 문전으로 침투하는 그런 플레이로 연결되기도 했고요. 또 반대로 데이비스가 상대 수비의 시선을 끌면 코망이 받습니다. 코망에게 내려오면서 받게 주는 게 아니고 코망이 올라가면서 플레이를 할 때 김민재가 바로 줍니다. 이게 장거리 패스가 연결이 되면 바로 코망 쪽에서 플레이가 시작이 되고 바로 공격 상황이 시작이 되고 그게 이제 고레츠카의 조슛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빌드업 체계가 좀 빈약한 상황에서 전진 패스를 하는 건 사실은 김민재가 무리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옆으로 안전한 패스만 하면 이 팀이 빌드업 체계가 없기 때문에 팀 공격이 다 느려져서 골을 넣기가 힘들어집니다. 바이에른 뮌헨처럼 어차피 점유율과 경기 장악에 있어서는 매 경기 하고 있는 팀이라면 결국엔 뒤쪽에서부터 패스가 빨리 나가야지만 공격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김민재 패스가 늦게 나가면
공격수가 골을 못 넣는 그런 연쇄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또한 분데스리가 팀들은 압박이 전체적으로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안이하게 패스를 돌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김민재가 데이비스에게 줬다. 그러면 상대 선수들이 우르르 압박하러 오면 공을 빼앗길 수 있어요. 오히려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뒤쪽에서 안이하게 공을 돌리는 것조차 분데스리가 팀들은 잘 허락을 안 한다. 그래서 김민재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바로 옆에 선수가 아닌 좀 멀리 있는 동료에게 전진 패스로 전개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너무 자주 시도하다가 끊겨서 패스미스가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 이번 아웃전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김민재 패스미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패스미스 중에서도 횡패스나 백패스 패스미스는 진짜 최악이에요. 끊기면 바로 실점 위기인데 잘 보시면 김민재 전진 패스가 끊겼을 때 일종의 위기 상황이 되긴 했지만 결국엔 전진 패스였기 때문에 끊겨도 그걸 막을 수 있는 수비수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어찌 막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실점을 한 거죠. 그래서 전진 패스의 패스미스는 횡이나 백패스보다는 그나마 덜 나쁩니다. 김민재는 다 전진 패스의 패스미스였다. 이건 카바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선수 플레이 특징이 그랬다는 겁니다. 반대로 전진 패스가 잘 연결됐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비스나 코만에게 좋은 패스가 들어가고 팀 득점 기회로 직결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또 케인의 득점 상황도 보면 김민재의 기점 패스가 측면에서 이제 코만과 데이비스의 월 패스로 이어졌고 이게 바로 케인에게 연결이 됐거든요. 그 기점 패스로 이날도 득점을 하나 이끌어내기도 했다. 즉 요약하면 우파메카노보다 김민재가 전진 패스를 훨씬 많이 시도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게 팀 플레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야 하는 세금 같은 실수들이 김민재에 계속 나오는 거죠. 실제로 기록을 보면 패스 거리를 볼 때 롱패스 시도가 김민재는 4회, 우파메카노는 2회로 김민재가 2배 많았습니다. 그리고 백패스 숫자를 보면은 굉장히 단적이에요. 김민재는 백패스가 14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파메카노의 백패스는 32개였어요. 2배가 넘죠. 우파메카노가 김민재보다 오래 뛰었기 때문에 패스 전체 횟수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그래도 14대 32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재는 백패스를 거의 안 하려고 들었는데 우파메카노는 여차한 백패스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우파메카노가 못했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전한 패스도 굉장히 선수백에게 중요하니까요. 김민재가 전진 패스 성향이 강했다. 그래서 패스미스가 있었던 걸 이해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결국엔 패스미스는 수비수가 하면 안 되는 거죠. 더 좋은 패스로 팀 플레이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의식을 김민재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수비수는 기본적으로 패스를 실수하면 안 된다는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해야만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김민재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가 있는데 거기서 진짜 최고가 되려면 두 개를 동시에 해내야 됩니다. 사실은 김민재는 원래는 실수 안 하는 걸 훨씬 중요시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런데 이번 두 경기에서는 실수를 좀 감수하더라도 전진 패스를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바이에른이라는 절대적인 강팀에 오니까 더 도전적인 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좀 심리적인 압박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 결국 김민재 본인이 해내야 할 몫이고요. 저는 김민재 선수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면서도 또 팀에 도움이 되는 빠른 전진 패스 이것을 찾아내서 중용을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